전라북도 축산연구소에서 한우 개량, 식소 복원 쪽 업무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예요. 네, 김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많이 오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적어서 부담이 좀 덜 되네요. 혹시 작년에 한우 육종 연구에 혹시 같이 강의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계신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작년에 그 내용에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작년 걸 그대로 가져올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량에 대한 얘기예요. 개량에 대한 얘기인데 한우 개량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쇄 육종이죠. 한우끼리 교배만 인정을 해요. 다른 유전자원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철저하게. 행여나 홀스타인이나 뭐 이상한 애들이 섞여가지고 모색이 좀 이상하다. 교잡이라고 그냥 후려쳐버리죠. 배제. 이렇게 폐쇄 육종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품종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일본의 화우하고 우리나라의 한우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우 개량은 국가에서 하고 있었어요. 국가에서 계속 개량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농가들은 주체적으로 개량 사업을 한다던가 농가 단위에서 개량을 추진한다던가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받기만 하는 형태였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숫소 위주의 개량으로는 약간의 지금 벽이 좀 자꾸 생기고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암소를 개량을 하면서 같이 상보적으로 개량 업무를 진행을 해야 개량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개량 사업의 기초 이론하고 농가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국가에서 한우 개량 자료라고 오픈하는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 소에 접목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개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량 사업 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우리 축산연구소는 전라북도 기관이에요. 이서에 있는 축산과학원하고 좀 많이 헷갈리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이전했지만 운봉에 유전자원 센터가 있었죠. 거기는 축산과학원 소속이에요. 농진청 산하에. 그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고 저희는 전라북도 기관이에요. 저희 사업 권역은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내에 개량기관은 저희밖에 없어요. 관공서는 저희밖에. 저희는 전라북도의 개량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한우 시스소 개발 저희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암소 개량을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의 암소도 개량하지만 저희 그 연구소의 암소 개량하는 거를 농가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저는 잘 안 되지만 놀고 있진 않다.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칡소 원종이 있어요. 전라북도만의 원종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15년째 복원 중에 있어요. 지금 누구도 뭐 복원이 완성됐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7개대 정도 계속 전라북도 고유계통으로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원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원종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복원 보존을 해왔지만 이제 개량 단계로 진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소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하고 있는 게 이런 일반 교육이죠. 소를 가지고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저희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은. 그래서 그 교육 분야도 지금 기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인공수정 교육도 굉장히 10수년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강생들이 꽤 많아요. 대충 세보니까 18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에 와서 인공수정 받아가지고 자가수정을 하고 계시다는 분도 꽤 많이 받았어요. 저희 출장 다니면서. 저희도 요 인공수정 교육도 저희가 확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한우의 생축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실제 실습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을 뒤져도 많지 않아요. 저희는 한우를 가지고 하거든요. 홀스타인 젖소를 가지고 인공수정 실습을 하는 기관들도 있긴 해요. 뭐 원리는 똑같은데 그 직장 내 환경이 많이 틀려요. 홀스타인 가지고 하다가 한우에 손 넣어보면 멘붕이에요. 홀스타인을 만져봤던 자궁하고 한우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우를 가지고 인공수정 교육을 진행을 하고 1년에 여러 차례 해요. 그것도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 신청 받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교육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저는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인공수정이 병행이 되어야 개량 사업의 속도가 확 붙거든요. 이게 개량은 교배예요. 교배.
교배예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계량은 이런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저희가 수정란 관련해 가지고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란 관련 사업도 하고 사양 관련 기술 개발도 소소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는 이런 기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14년 9월에 진안 성수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조감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너무 늦게 받았어. 이거를 교육 자료를 우리 주무관님께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사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를 못했네. 지금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전할 당시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전했다가 지금 기능을 확대하려고 시설물을 꽤 많이 늘렸어요. 이렇게 생겼다 위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우 계량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는 국가 단위 계량이에요. 국가에서 계량을 주도하고 있어요. 폐쇄육종이기 때문에 외래 유전자를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차단을 해야지만이 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계량을 주도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계량을 주도하고 어떻게 주도하냐면 시수소 정액을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능력이 우수한 시수소들을 국가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전국의 암소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을 해서 아비의 유전 능력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지금 계량을 진행을 해왔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인공수정 도입된 게 1982년쯤 되나요? 그때부터 하면 거의 뭐 한 40년 정도 진행을 해왔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자손의 능력은 아빠의 능력을 절반 가지고 오고 엄마의 능력을 절반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는 아빠의 능력을 이용해서 계량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반쪽 계량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실수의 능력만큼 암소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반씩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왜 국가에서는 암소를 손대지 않냐? 이게 암소는 거의 뭐 세포 단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암소 계량 손대기는 꽤 어려워요. 숫소를 이용해서 하는 계량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숫소를 가지고 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단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내 암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서 내가 이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맞게 암소를 골라내셔야 돼요. 이거는 농가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암소를 골라내시고 골라낸 암소에 알맞은 정액을 교배를 한다. 요게 계량의 방법이에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암소를 골라내고 어떤 정액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우 계량이 한우 산업 발전에 따라서 시수소를 어떻게 선발해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글밥이 많아가지고 읽기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계량이라는 게 시간 싸움이에요. 계량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분야가 계량 분야예요. 그래서 계량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계량 기술은 서서히 변하는데 이 변곡점이 몇 개 있어요. 크게 변하는 때가. 그게 한 10년에서 15년 간격으로 나타나더라고. 이게 1960년대부터 이제 계량을 하려고, 능력 계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표현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표현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덩치 큰 놈, 이놈 좋겠네.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시수로 썼어요. 계속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은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만 보고 골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 그 겉모습만 보고 선발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육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평가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 1995년에 본격적으로 표현형에서 유전평가 선발로 바뀌었어요. 이게 표현형하고 유전 능력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고 육종가나 유전 능력은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추정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요 평가 방법이 개발이 된 거야. 95년도에. 그래서 이때부터 육종가로 선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육종가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육종가의 변화 추세를 봤어요. 이건 표현형이 아니에요. 육종가의 변화 추세를 봤어요. 표현형에 의해서 선발했을 때하고 유전 능력 육종가에서 선발했을 때하고 얼마나 이게 변했는가. 이거를 평가를 해보니까 비약적으로 커지죠. 비약적으로 12개월령 체중이 가장 눈에 띄게 지금 계량이 되고 있어요. 도체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신단면도 그렇고 근내지방도도 계속 계량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육종가가. 아니 그럼 뭐야, 우리는 육종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이 돼야 된단 말이죠. 돈이 돼야 돼요. 아무리 유전 능력이 좋은 뭐예요? 시장에 팔 때 표현량이 육종가만큼 올라오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계량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한번 봤어요. 육종가는 올라갔는데 표현량도 계량이 되는가?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최근 자료. 최근 자료. 실제 표현형과 육종가의 변화 추세를 봤는데 요 위에 있는 게 표현형이에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 2022년도 하반기에 71차 한우 후대검정 유전력 평가가 완료됐거든요. 그 자료예요. 작년 하반기 불과 몇 달 전에 완료된 자료. 도체중을 보면 이 연도예요. 1996년부터 2020년도까지 후대검정을 했다는 것은 계속 체중을 재고 능력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확한 자료예요. 이거는. 표현형도 육종가도 엄청나게 지금 쭉쭉쭉 올라가지만 표현형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죠. 육종가가 올라가는 만큼 표현형도 개량이 되고 있어요. 등신 단면적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육종가가 올라가는 만큼 표현형도 실제 소의 등신 단면적도 커지고 있다. 등지방 두께. 여기서 삑사리가 났어. 여기서 등지방 두께는 얇을수록 좋죠. 이 불가식 지방이에요. 이제 가죽 벗겨내고 이건 다 스키너로 다 벗겨낸단 말이에요. 버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얇을수록 좋아요. 요게 점점 얇아지죠. 육종가는 얇아지는데 이거 표현형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툭 벌어졌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뒤에까지 가면 아마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근내지방도도 육종가가 올라가는 만큼 표현형도 계속 들쭉날쭉하지만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개량은 진행되고 있다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정책대로 개량 정책을 진행을 했더니 개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믿으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한우 개량 사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표현형과 육종가의 차이예요. 표현형 선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참 표현도에 많이 했죠. 여기에서 선발된 애들을 실수로 썼어요. 뭐 이런 사업 진행을 하다가 95년도에 드디어 표현형에서 육종가로 선발 방법을 바꿨죠. 바꾸고 나서 후대 검정 방법도 바꿨어요. 이렇게 계속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그 개량 사업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있었다. 이걸 파란색으로 표기한 이유는 이때가 변곡점이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변화. 표현형에서 육종가로 95년도에 바뀌었다. 계속 육종가로 선발을 하면서 짜잘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했죠. 암석 검정 사업도 하고, 암석 계량센터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보고 시험 연구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변곡점이 지금 또 하나 생겼어요. 가장 큰 변곡점이 유전체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이 유전체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전체가. 지금 이 유전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 유전체 육종가가 그동안에는 검정 성적을 기준으로 유전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검정 성적에 더해서 DNA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 육종가를 추정하려고 해. 근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걸 표준화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유전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 것이 국가 표준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야. 이제 이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고 뭐 꽤 큰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서로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서로 내가 더 정확하다 어쩌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든 가닥을 잡으려고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 요거 지금 다른 강원도, 전남, 충남 뭐 그런 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꽤 의미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사장님들이 실제 사장님들 소에 적용해서 개량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저희는 유전체 분석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유전체를 하지 않을 때는 그럼 농가에서 뭘 적용해야 되냐?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우의 가치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했어요. 예전에는 한우로 소를 가지고 경작을 했죠. 경작을 했어요. 역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60, 70년대까지는 경작 역용으로 좀 사용을 하다가 8, 90년대께는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는 한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너무 작은 거예요.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 성장 형질이 가장 중요했어요. 90년대까지는. 근데 90년대 초반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래, 고기는 먹긴 먹겠는데 맛이 좀 있어야지.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등급 판정 제도가 실시가 됐죠. 또 고기의 등급이 결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형질이 이제 육질이 중요해졌어. 육질이 중요해졌어요. 2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육질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가적인 화두는 탄소 중립이에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소의 반추 작용에 의해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효과가 큰 가스예요. 사실. 예? 온실가스긴 가스 맞긴 한데 배출량이 이 소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제 타겟이 되고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도 요 식품 안정성 탄소 중립 때문에 사육 기간을 단축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됐어요. 이 탄소 중립 때문에 여러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됐었어요. 뭘 먹였을 때 메탄가스가 저감되는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생리적으로 소는 소화를 소가 직접 안 하죠. 소 반추위 내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분해시킨 그 산물을 소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탄이 발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를 저감시킨다는 것은 소화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먹여서 메탄 저감 효과를 눈에 띄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한계가 있어요. 소는 그렇게 태어난 애인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육기간 단축이 지금 단축하고 효율이 가장 중요한 형질로 대두되고 있어요. 효율 검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효율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계속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 국가에서는 그러면 국가에서 한우 개량을 추진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국가에서 세워진 목표예요. 이게 사람들 대충 키워도 이거 그냥 나올 거예요. 대충 키워도 이 정도는 그냥 나와요. 저게 뭔 목표야? 라고 하겠지만 전국의 한우 평균을 재봐요. 요거 위험해. 만약에 국가가 세운 목표가 미달됐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는 좀 보수적으로 세우는데 요걸 보셔야 돼. 연간 개량량. 1년에 도체중은 평균 도체중은 2.2kg 정도 개량을 시키겠다. 근내 지방은 0.07 정도 지수를 개선을 시키겠다. 등신단 면적은 0.3제곱센티미터 정도 키우겠다. 요 연간 개량량을 기준으로 개량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실제 계속 달성은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육종 개량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종 개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본 개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육종은 식물 육종하고 동물 육종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식물 육종은 식물도 육종을 하죠. 지식재산권 때문에 딸기 품종 가지고 일본 많잖아요.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말이 많잖아요. 훔쳐갔다고. 그게 다 육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육종에서 나오는 품종들이거든요. 근데 식물은 번식 수단이 좀 단순해요. 자가수종으로 번식하고 무성 번식도 가능해. 그냥 꺾어지를 하거나 접붙이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번식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유전자형이 많이 나와. 그래서 유전자형을 살짝만 변경시켜도 같은 유전자형을 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형실 구명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형을 골라내기가 쉬워. 상대적으로. 그래서 식물의 육종은 개량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세대 간격도 짧고. 대신에 동물 육종은 동물 같은 경우는 고등동물이죠. 그리고 동물은 양성생식을 해요. 암놈과 순놈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말인데 암놈과 순놈이 한 몸이 아니라 다른 놈이죠. 다른 개체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유전자형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 같은 경우 동일 유전자형이 내가 원하는 유전자형을 찾아가지고 선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 육종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산자 수도 되게 적죠. 한 배 새끼도 굉장히 적어요. 한 배 새끼도 적고 그 다음에 세대가 길어요. 유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양석과 변이를 구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 이거를 한 방에 승부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 동물 육종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길게 보셔야 돼요. 강한 놈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놈이 강하다고 했던가? 그렇잖아요. 길게 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셔야지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동물 육종이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좀 봐봤어. 소의 염색체가 60개가 있어요. 소의 염색체가 60개라는 것은 30쌍이 있다는 얘기예요. 30쌍이. 이거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30쌍이 있다는 얘기. 이거는 경우의 수예요. 똑같은 유전 형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30제곱을 해야지 나와요. 그게 몇 개냐면 10억 7,300만이야. 유전적으로 동일한 놈을 얻으려면 암소가 10억 7,300만 마리의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동일한 유전자양이 나올 수가 있는. 로또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로또가 60억인데.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그 육종 계량이거든요. 그래서 육종 계량의 정의를 한번 따져보면 고기의 양이나 맛이 좋은 개체를 골라내요. 골라내서 얘를 닮은 후손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자손의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육종 계량이라고 해요. 이 방법은 두 가지죠. 능력이 좋은 놈을 골라갖고 교배시키는 거예요. 좋은 놈 골라서 선발과 교배,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사실 육종 계량은 이 선발과 교배가 전부예요. 골라내고 교배하는 게, 이걸로 어떤 놈을 골라서 어떻게 교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육종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 왜 씨암소보다 씨숫소인가? 암소도 있는데 왜 숫소만 갖고 하는가? 라고 하시면, 암소는 번식에 활용이 되어야 돼요. 암소 100마리가 있어요. 아주 우수한 놈 10마리를 골라냈어. 그럼 새끼는 몇 마리 나와요? 7마리밖에 안 나와요. 7마리, 8마리밖에. 육종 계량의 목표는 자손의 성적을 좋게 하는 건데, 아니 새끼가 안 나와. 이 계량이 안 되는 거예요. 숫소는 최상위 개체 몇 마리만 선발해도 자손을 무수하게 많이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암소는 하위권 애들을 선발해가지고 도태하는 개념으로 가시고, 숫소는 극상위권 애들을 골라가지고 씨숫소로 쓰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소보다는 숫소를 선발해서 계량을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효과적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씨숫소 위주의 계량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계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거를 7단계로 나눠봤어요. 이거 상당히 지루해하시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사장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근데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걸 하고서 계량을 얘기해야 돼요. 이걸 시행하지 않고는 계량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계량 목표의 설정은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계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고 우리 소 계량 좀 해줘. 뭐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뭐 돈 되는 소 만들어줘. 아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 이거는 목표는 직접 설정하셔야 돼요. 사장님 댁에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암소의 문제점은 사장님이 가장 잘 아셔야 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 암소를 아셔야 돼요. 내 암소 어디를 보강을 해야지 돈이 되는 소가 되는지는. 이 목표는 직접 설정하셔야 돼요. 이 목표가 또 뚜렷해야 돼요. 올해는 도체중 위주로 했다가 안 되겠어. 이거 별로 계량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도체중 버리고 이제 등심으로 갈까? 등심으로 갔다가 이것도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근대집으로 갔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계량 효과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가셔야 돼. 꾸준히 가셔야 돼요. 각 형질별 가중치를 산출해서 계량 목표에 맞는 선발지를 설정해라.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뭔 소리요? 이거 나중에 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오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숫자만 입력하면 그냥 쭉 돼 있어요. 선발지수가 쭉 나오게.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선발지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이제 개체 관리를 해야죠. 개체 관리. 이 개체 관리도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 제발 좀 직접 하세요. 제발 좀. 이거는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력 관리죠. 이력 관리. 이거 문제 많아요. 이력 관리. 문제 많습니다. 이력 관리하고 혈통 등록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틀린 거예요. 나 이력 신고했는데? 그럼 혈통 등록 된 거 아니야? 안 됐어요. 관리하는 주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목적도 틀려요. 개체 이력 관리는 얘는 식품 안정성 및 질병 추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소가 누구 집에서 번식해가지고 누구한테 팔려가갖고 어디에서 비육돼서 어느 도축장으로 가서 어느 식육장으로 갔는가, 이 흐름을 읽기 위해서 이력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력 관리도 그 필요가 완전히 없지 않진 않으나, 이력 관리보다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건 혈통이에요. 이 부모가 누구인지. 이력 신고 하시죠? 요새 이거 이표 부착해주나요? 지금도 부착해줘요? 자가 부착 아니에요? 탈락된 것만 자가 부착이고? 이 서비스가 그냥 여전히. 서비스가 여전히 좋구만요. 축협 직원들 고생하시네. 이력 신고 제대로 하시죠? 태어난 날에 맞춰서 거. 진짜요? 네. 진짜 1월 5일 날 태어났으면 1월 1일 출생했다고 신고하세요? 나 이거 욕 많이 먹었어. 예정일에서 보름지나면
욕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거 제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제대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자료가 좀 정밀해지고 정확해져요. 혈통 등록은 이거는 축협에서 지금 이력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등록을 하죠. 축협에서. 혈통 등록은 종축계량협회에서 담당을 해요. 혈통 등록 직접 하시나요? 안 하죠.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야 이제. 혈통 등록 직접 하지 않으면서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등록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축협에서 대리 등록했다 그러면 등록증을 받아갖고 실제 내가 수정한 아비하고 정확하게 등록이 됐는가 그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무시했다가는 그 다음에 계량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계량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사장님들의 암수의 성적을 판단하고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근데 혈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초 등록이 있고 혈통 등록이 있고 고등 등록이 있어요.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집 소 말이야 10마리 중에 7마리가 고등 등록이야. 다 고등인 애들이야. 우리 소는 그런 만큼 개량이 되었어. 이거는 좀 안 맞는 말이야. 고등 등록이라고 하면 혈통 등록을 한 애들 중에 외모 심사를 받은 애들을 말해요. 외모 심사를 받아가지고 뭐 75점 이상 뭐 받으면 고등 등록을 뭐 해주는 거거든요. 외모 심사. 근데 이 외모 심사가 유전력이 높지 않아. 표현형이 그 당시에 표현형이 좋다 한들 자손한테 그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외모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 등록했다고 절대 능력이 좋은 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혈통 등록까지는 그럼 기초는 뭐야? 이거 기초는 뭐야? 내가 얘 엄마 아빠를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도 내가 존재했다는 거는 족보에 올려야 할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 그게 기초예요. 기초 등록을 한 암소의 새끼는 혈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계대하고 산차 개념이 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써도 보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빠 KPN이 있죠?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 교배해가지고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송아지가. 이게 1계대예요. 엄마를 봤더니 엄마도 족보에 올라가 있네. 혈통 등록이 돼 있네. 엄마도 외할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겠죠. 교배를 했어요. 교배를 해서 엄마가 태어났어. 이렇게 외할머니까지 알게 되면 얘에서 여기는 2계대예요. 외할머니 봤더니 외할머니도 등록이 돼 있네. 외증조부까지 알아요. 외증조부도 알고. 이런 경우, 이렇게 태어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개체는 3계대예요. 3계대. 이게 계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몇 계대야? 엄마는 2계대, 외할머니는 1계대. 그럼 외증조모는 기초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송아지가 태어났어. 이게 산차지 이제. 요 개체에서 두 번째 송아지가 태어나면 산차. 1산, 2산, 3산, 4산, 5산 넘어가고 요 산차하고 요 계대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집 소 나 그동안 등록을 허벌나게 열심히 해갖고 우리 집 소 뭐 7계대, 8계대, 10계대도 있어. 그만큼 우리 집 소는 개량이 됐어. 이건 또 다른 얘기야. 혈통 관리가 되어 있다 뿐이지 계대가 높다고 해서 그 소의 능력이 좋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 대신에 이렇게 등록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면 얘 능력을 추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능력을 추정하는데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런 혈통관리, 등록관리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거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면 너무 좋겠다. 맡겼다 할지라도 결과물은 받으시라 반드시 요구해서. 내가 살아있는 소가 지금 15마리 암소 있는데 그 혈통록 좀 달라. 그래서 가지고 계셔요. 혈통록 좀. 그 혈통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가 맞춰보셔야 돼. 내가 제대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 등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떠요. 저는 지금 18년째 우리 연구소의 혈통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수정하면서 관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려. 내가 관리하는데도 틀려요.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겠어? 수정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등록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는 분 경우는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게 맞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의도하진 않아서 누가 일부러 틀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잘 맞춰서 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실수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력 등록, 이력 신고하고 혈통 등록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애들을
능력을 한번 측정을 해봐야죠. 이건 사람들이 못해요. 능력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몇 개 기관에만 부여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만 가능해. 계량기관인 우리만 가능해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직접 검정 사육을 진행을 하죠. 검정 사육이라고 하면 비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평가. 어떤 놈이 잘 크나, 누가 너가 잘 크나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주로 체중이죠. 체중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체중에. 키 큰 놈이 체중도 많이 나가. 등심 큰 놈도 체중이 많이 나가요. 체중이 많이, 모든 큰 데이터들이 체중에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중 측정을 꾸준히 해요. 생시, 이웃시, 6구, 12개월령 체중을 동시에 재요. 한날 한시에. 그 다음에 도축 성적도 수집을 하고 번식 능력도 기록을 통해서 번식 자료도 확보를 하죠. 근데 이 검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 돼.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쵸? 1학년은 1학년끼리 비교를 해야 돼. 2학년은 1학년보다 1년을 더 컸는데 비교해가지고 2학년 애가 키가 크니까 얘가 훨씬 더 성장률이 좋구나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동일 시기에 태어난 개체를 한날 한시에 측정해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2월 7일이죠? 작년 2월 7일날 태어난 놈 나와. 얘 최고. 2월 8일날 내일 돼가지고 그러면 2월 8일날 태어난 놈 나와. 2월 8일날 태어난 놈 재고 이렇게 쟀다가는 서로 비교할 수 없게 돼. 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날씨며 사료며 물이며 그런 영양 조건이 틀리거든. 부여된 조건이 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값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날 한날 한시에 일시에 쫙 재고 날짜는 일당연체라고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모르시죠? 도축일량 모르신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들을 한 거세 두어 마리 이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출하하죠. 출하했는데 체중이 다 틀리지. 그 중에 가장 높은 체중이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왜? 생일이 틀리다. 도축일령은 실제로는 얘는 851령, 얘는 811령이 도축이 됐어요. 이건 모르는 상태죠. 그냥 비슷한 시기, 한 40일, 한 달 간격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묶어가서 키우다가 일시에 출하를 했어요. 출하를 했더니 도체중이 하나는 500kg 나오고 하나는 480kg 나왔어. 이것만 보면 얘가 우수한 것 같죠. 얘가 우수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28개월령이 딱 맞게 같은 날짜로 보정을 해줘요. 보정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단순한 공식이 있어. 공식에 맞게 보정을 해줬더니 얘는 28개월령에 500kg가 나오고 얘는 510kg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우수한 애는 얘라는 거죠. 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검정을 진행을 해요. 진행해서 서로 비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같은 28개월 체중이 하더라도 도축상체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 결과로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검정기관에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다 해요. 사장님들은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 성적이 나왔으면 저건 뭐예요?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저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얘가 이 표현형 자료, 이 자료를 근거로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잠재하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인가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유전 능력 추정이거든요. 이것도 사장님들은 안 하셔도 돼. 이건 국가에서 해요. 여기서 이제 육종가를 추정하는데 아이고 육종가 어렵죠 말이. 생소하죠. 육종가가 도대체 뭐야. 제가 박사과정 때 학위는 아직 못했어요. 논문을 못 써가지고 학위를 못했는데 박사과정 지금 수업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수업 받으려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오더니 육종가가 뭐야?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답변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내가 그게 한이 맺혔어. 내가 어떻게 창피하고 내가 진짜 박사과정 받는다는 놈이 육종가라는 그 개념 하나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육종가라는 말이 저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육종가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육종가라고 하면 유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각의 유전자들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합한 값이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합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을 숫자로 변환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육종가는. 그러면 유전력은 뭐예요? 육종가하고 유전력하고 많이 헷갈리시거든. 많이 헷갈려요. 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육종가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유전력은 자식에게 얼만큼 줄 수 있냐예요. 이게 형질별로 틀려.
얘가 얘 능력을 내 자식한테 얼만큼 전달해 줄 수 있나. 이게 유전력이거든요. 이게 형질별로 트는데 도체 형질 같은 경우는 유전력이 높아요. 근내 지방도 50%, 등신 남자 41%, 등지방도 40%, 한 50% 남짓해요. 이게 유전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근내 지방도가 좋으면 자식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환경의 영향보다 부모한테 물려주는 수저가 중요한 거지. 부모가 금수저 갖고 있으면은 자식도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금숟가락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력이 높으면. 발육 형질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어요. 12개월 체중, 도체중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얘네보다는 좀 낮죠. 번식 형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유전력을 갖고 있어. 유전력이 낮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새끼를 잘 낳는다고 해서 자식이 새끼를 잘 낳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인공수정 같은 게 아니 번식 이거 한번 보세요. 번식률만 한번 보더라도 인공수정한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수정 적기를 잘 잡아냈냐 못 잡아냈냐도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발정이 세게 왔냐 약하게 왔냐. 발정 세게 오고 약하게 오는 것은 얘가 밀양모소를 섭취하는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첨가제를 먹였냐 안 먹였냐 그런 거에 타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모한테 전달받는 능력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번식 형질을 가지고 유전평가해서 그걸로 선발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체 형질하고 발육 형질 같이 유전력이 높은 애들을 선발에 육종가를 활용해서 선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질문을 꽤 많이 초창기에 많이 받았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럼 뭐부터 개량해야 돼. 이렇게 돈이 드는 형질이 많은데 만약에 내소라 그러면 내소를 내가 개량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부터 할 거예요. 도체중부터. 왜냐하면 이게 유전력이 낮거든요. 유전력이 낮다는 것은 개량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이거 먼저 출발을 하셔야 돼. 도체중부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판단하셔야 돼. 내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체중을 먼저 개량을 좀 해놓고 도체중이 일정 수준 올라왔다. 그 상태에서 근내지방이 높은 정액을 골라가지고 교배하면 걔는 바로 몸집도 크고 맛도 좋은 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예요. 얘기. 저희가 김제에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손발이 다 묶인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 검정도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검정도 못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분양을 했어요. 민간 분양을 했죠. 근데 가져가시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시죠. 개량기관에서 관리했던 소니까 능력이 좋겠지.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그 기대에 부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져가신 분들한테 내가 여쭤봐요. 궁금해하고. 소 잘 커요? 여쭤봐요. 야, 니네 소 왜 이래? 왜 이렇게 작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일단 덩치부터 키워야겠다. 지금 15년째 저희는 가중치를 도체중해주고 계속 지금 개량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드러나기 시작했냐. 3대 정도 지나니까 제가 체감할 수 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좀 내놔도 사장님들이 야 니네 소 왜 이래? 이런 말씀은 안 하실 정도는 되었겠다 싶더라고요. 3대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체중에다가 이제 다른 형질을 조금 더 가미해가지고 교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체중은 조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도 좀 나왔어요. 그런 성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특징을 가진 육종가를 산출을 해내고 이런 육종가를 산출을 해내고 요거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정확한 검정도 필요하지만 평가 모형 설정도 필요하죠. 평가 모형 설정. 이건 국가에서 알아서 해요. 동일한 조건에서의 검정과 모든 환경이 고려된 통계 모형을 설정한다. 이거는 개량 총괄기관인 축산과학원에서 이거는 진행을 해요. 우리는 얘네들이 분석한 육종가, 분석해서 공개한 육종가만 활용하면 돼. 우리는 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유전력 추정이 됐죠. 됐으면 어떻게 이제 그 육종가를 갖고 골라내야죠. 손을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암소도 마찬가지예요. 암소도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골라낼 수 있어요. 골라낼 수 있어요. 사장님 댁에 있는 암소도 골라낼 수 있어요. 어떻게 골라내냐예요. 여기에서 조금 혼선이 많이 생겨. 여기에서. 난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제 선발하는 방법이.
지금 책에 나온 걸 그냥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개체 선발은 자신의 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개체 선발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생시, 이유시 6개월, 9개월, 12개월령 체중은 잴 수 있어요. 근데 얘 도축 성적을 잴 수 있나요? 못 재요. 그거는 못 재는 한계가 좀 있어. 개체 선발은. 대신에 이 개체의 능력을 근거로 선발을 하게 되면 신뢰도는 70%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띈 이유가 있어요. 혈통선발. 사장님들은 이거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혈통선발밖에. 그래서 혈통 능력을 강조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조상의 능력을 근거로 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3계대, 여기서 말씀드렸던 엄마, 외할머니, 외증조모까지 3계대 혈통이 정확하게 맞았을 경우에 3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아이고 뭐야 이거. 35% 가지고 어떻게 선발을 해?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을 암소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에요. 혈통 선발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전체 분석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혈통 선발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거 35% 정확도 무시하시면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혈통 선발로 했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다 혈통 선발로. 요것만 정확하면, 혈통만 정확하면 꽤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장님들이 한 일이라고는 목표 설정하고 혈통 운동 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했는데 예, 요 값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걸 써요. 조산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대 검정. 이건 시수를 만들 때 쓰는, 보증 시수를 선발할 때 쓰는 방법이죠. 이거 자손 10마리 검정을 했을 때 77%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장점은 뭐예요? 자손의 능력을 가지고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체 형질을 알 수 있어요. 얘를 도축하지 않아도 얘의 도체의 성적을 추정할 수 있다. 대신에 신뢰도도 77%나 된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게. 송아지 10마리를 사가지고, 자손 10마리를 사가지고 검정까지 해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기관에서는 거의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 혁매검정. 이걸로 이제 많이 우리 것이 더 정확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혁매 검정. 근데 혁매라는 것은 형제 자매의 줄임말이죠. 네, 줄임말이에요. 혁매 검정이라는 것은. 얘를 죽이면 안 되니까 이 형제나 자매의 도축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10마리 검정했을 경우에 38%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 38%면 혈통학이랑 별 차이가 없죠. 암소의 자손으로 암소를 선발한다. 3마리 검정하게 되면은 54% 정도의 정확. 근데 암소 3마리 검정하려면 이 암소가 도대체 몇 살이어야 돼요? 아니, 암소가 자식을 3마리 낳았어. 근데 중간에 암소가 끼었어. 그러면 4마리까지 낳아야 돼요. 중간에 암소가 2마리 끼었어. 그러면 5마리가 나와야 돼. 오산차까지 가서 오산차에 소가 30개월까지 커서 나가야 되니까 도대체 몇 살이야, 암소가. 몇 살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까지 이 3마리 검정할 때까지 기다리면 암소는 상당히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검정을 완료했다고 하면 54%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암소 혁매 성적으로 선발했을 경우에 혁매 3마리 검정하면 27%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래서 제가 이 혁매 검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해요. 정확도, 신뢰도, 정확도를 가지고.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수치예요. 이런 경향을 보일 것이다 라는 통계적인 수치지 절대값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는 자손의 성적도 보고 그 다음에 혁매 성적까지 다 반영을 하고 혈통 자료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낼 만큼 유의미하진 않다는 거예요. 신뢰도라는 게 그게 썩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개량이 되는가, 선발을 해가지고 그 능력 차이가 얼만큼 올라갔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선발차라고 해요. 선발차. 요 그래프,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이거든요. 요 그래프만 봐도 아이고 머리가 아프죠. 이제 이거 뭐 수학인가 싶은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높은 값이고 이게 낮은 값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겠죠. 요 선은 빈도예요. 대부분 한우에서 어떤 자료들을 조사를 하든 다 요렇게 평균, 이게 0이 이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의 값이 몰리게 돼 있어요. 평균 쪽의 빈도가 가장 높아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이 우수한 애들이겠죠. 잘하는 놈 조금 있고 평균에 고만고만한 놈 다 몰려있고 못하는 애들 조금 있어요. 못하는 애들. 좀 떨어지는 애들. 그중에 우리는 잘하는 놈들을 골라내죠. 잘하는 놈들을 골라냈어요. 골라내면 얘네들 평균을 내면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평균에 몰려있을 거예요. 선발하기 전에 평균하고 선발한 뒤에 평균하고 요 값 차이.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계량의 효과는 크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걸 선발차라고 해요. 값이 클수록 계량 효과는 커진다. 이거 사장님들 안 하셔도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선발차라는 게 저런 의미다라는 것만. 그렇게 골랐어요. 집단을 이제. 집단을 골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교배에 새끼를 빼야죠. 교배해서. 새끼를 빼야 돼요. 교배할 때 그냥 혹시 맡기세요? 교배? 맡기세요? 그러면 맡긴 용역 받은 사람이 그냥 알아서 교배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예, 찾아가지고. 예.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죠. 요게 이게 계량의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시행하는 계량의 첫 출발이에요. 교배 계획이. 이게 교배 계획 프로그램이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종축계량협회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제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과학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교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 교배 계획 세울 때 근치는 기본적으로 보죠. 근치는 보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송아지의 기대 유전 능력을 보셔야 돼. 송아지 육중가를 확인해 가지고 내가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이 높은 정액을 골라 가지고 교배를 선정해서 교배를 진행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근친을 좀 주의해야 돼요. 근친 교배라고 하면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끼리의 교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형질의 발현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근친교배가 안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칡소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칡소 지금 전라북도 원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칡소 같은 경우 사육 농가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모색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줄무늬끼리 교배를 하면 줄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꼼둥이가 나와. 5마리 중에 1마리는 꼼둥이가 나와요. 그리고 5마리 중에 1마리는 또 하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와. 그리고 5마리 중에 한 2~3마리만 줄무늬를 어떤 건 세게 먹고 어떤 건 약하게 먹고 이렇게 띄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모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 모색 이런 특이한 질적 형질을 고정하려면은 근친을 조금 걸어주는 것이 유리해. 그래서 칡소는 근친을 각오하고 지금 원종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색 고정이 꽤 됐어요. 검은색 발현 빈도도 많이 줄고 갈색 발현 빈도도 좀 줄었어요. 호반모 발현 비율은 늘어나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육종의 한 기법이긴 한데 한우에서는 안 좋죠. 동형접합체 비율이 높아져서 열성인자 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 형질에 있어서 우성이에요. 아빠가 갈색이 우성이에요. 아빠는 갈색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흑색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성이야. 그런 우성인 아빠하고 열성인 엄마하고 만나면 엄마의 열성 형질이 우성이 가려져 갖고 발현이 안 돼.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이 동형접합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성끼리 만나고 열성끼리 만나는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도 열성인데 엄마도 열성이야. 그렇게 만나서 교배가 됐어요. 그러면 모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색에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갈색에 우성 형질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열성 형질이 발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친 교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근교 퇴화도가 좀 우려가 되죠. 근교 개수가 1% 증가하면 생산량이 얼마큼 떨어지는가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시수를 선발할 때는 6.25% 이상 근교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애는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6.25%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냐? 그건 좀 더 다른 얘기야. 그건 좀. 그래서 저는 한 3% 미만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근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우 산업에서. 이렇게 해서 교배가 됐어요. 교배가 됐어요. 송아지 기대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근친을 따져가지고 교배를 했어. 교배를 했으면 얼만큼 개량됐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 모르셔도 되지만 개량의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개량 효과를 최대화하려면은 이 유전적 개량량을 산출하는 공식이거든요. 공식. 이 개량량은 유전력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발차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유전적으로 얼만큼 개량됐는가가 산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1년에 얼만큼 개량됐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이 유전적 개량량을 세대 간격으로 나눠주면 1년에 얼만큼 개량됐는가가 나오는 거야. 아까 그 국가의 개량 목표에 연간 유전적 개량량 나왔죠.
요 공식으로 빼는 거예요. 요 공식으로. 요 공식으로 빼면 요 공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걸 키워야 돼. 이걸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어떤 값이 우리는 맞아. 이 연간 유전적 계량량을 키운다고 봐요. 이걸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전력은 높을수록 좋죠. 선발차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이게 분자예요. 이걸 세대 간격으로 나누니까 세대 간격은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이 중에서 사장님들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중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유전력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선발차 사장님들 할 수 있지만 이 값을 알아내긴 좀 어려워. 사장님들 할 수 있는 게 세대 간격이에요. 세대 간격. 세대 간격을 짧게 하시면 계량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른 강사들이 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연구소가 한우를 180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임함소를 180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좋을 것 같죠? 아이고 계량기관이고 육종을 공부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건데 능력이 좋겠지. 좋을 것 같죠? 좋아요. 능력. 저희 소 능력 떨어지지 않아요. 좋긴 한데 요새 그 육종농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육종농가하고 우리 기관의 소하고 이게 비교를 좀 해보면 우리가 육종농가의 계량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얘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종농가의 계량 속도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대 간격 때문에. 우리는 한 세대가 갈리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근데 육종농가들은 그거보다 짧아요. 이게 왜 도대체 뭔 차이냐? 니네가 뭘 못하길래 그러냐? 그걸 말씀드리면 스테일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스테일 얼마나 나와요? 아이, 그러세요? 잘못 찍었네. 스테일 얼마나 나와요? 80%?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서 80%? 80%면은 상위 30%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 스테일을 직접 말씀드리면 원래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 스테일 말씀드리면 저희는 65% 나와요. 65%. 작년 거 재봤어요. 작년 거 스테일 빼봤더니 작년에 내가 잘했나 봐. 77% 나왔어요. 70%는 잘 나온 거예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빼면 65% 정도 스테일이 나와요. 분만율로 따지면 65%. 스테일은 그보다 조금 높겠죠. 육종농가들은 이게 자리가 오픈돼 버려요. 오픈해버려요. 교배를 나 이번 차수에 교배를 몇 마리 하겠다. 교배 거기에 맞춰서 정의가 공급을 해주죠. 공급해서는 교배 실적 올려야 돼요. 실적 올리고 수태율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 분만한 송아지 결과 올려야 돼요. 이 자료가 쭈르르륵 해가지고 오픈돼 버려요. 그래서 농가별로 성적이 다 공개가 돼요. 내가 그걸 봤지. 성적을. 왜냐면 궁금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궁금하니까. 봤지.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태율이 막 98%, 수태율 98%, 분만율로 따지면 96% 나오고 막 그런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런 반면 40%짜리 농가도 있어요. 수태율 40%, 분만율 뭐 41%. 수태율하고 분만율을 아시죠? 수태율은 임신시킨 거예요. 임신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고 수정한 투수 대비 임신한 거에 대한 비율이고 분만율은 수정한 투수 대비 분만한 애들. 임신했다 하더라도 주기비하 사멸이 꽤 있어요. 임신 초기에 유산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분만하는 건 또 따지고 가야 돼. 한 2, 3%로 떨어져요. 계량은 100마리의 암소가 있으면 100마리 암소에서 90마리의 송아지를 생산을 해내. 그 중에 좋은 놈을 뽑아내. 이게 유리하겠어요? 100마리 암소 중에 65마리의 송아지를 빼내. 그 중에 좋은 놈을 뽑아내는 거.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수태율이에요. 계량은 수태율이에요. 수태율이 뒷받침 되어지지 않으면 저 계량의 속도를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속도를. 세대 간격을 짧게 주시려면은 수태율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량은 세대가 바뀌면서 계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태율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전적 계량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지금 밑에 써놨어요. 집단의 평균 체중이 25kg예요. 생시 체중인가 봐요. 선발 집단의 체중은 30kg야. 유전력은 30%고 세대 간격은 3년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선발차는 선발 집단 체중 빼기 선발 집단 평균. 그래서 5kg가 되고 유전적 계량량은 여기에다가 유전력 30%를 곱했더니 1.5kg. 선발했더니 1.5kg가 계량이 된 거예요. 이거를 1년의 단위로 얼마큼 계량됐는가 따져보니까 1년에 0.5kg씩 계량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계량 목표는 이렇게 산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적 계량량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계산이 된다.